네, 예민한 아들에 대한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1살 딸과 7살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이 너무 잘 삐쳐요. 원래 딸 키우다 아들 키우면 힘들다고는 하지만 아들이 막 나부려서 힘들다기보다는 예민한 기질로 너무 지쳐요. 큰딸은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로 엄마 말도 잘 듣고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동생도 잘 챙겨주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일반 남자애들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스타일이라 뭔가 항상 불만이 있어 보이고 참 잘 삐져요. 저는 그런 아이를 상대로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데 뭔가 먹히는 게 별로 없네요. 자기가 기분이 풀리면 바로 또 깔깔깔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획 삐치고. 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는 게 좋은지 알 수가 없네요.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들은 단순해서 오히려 키우기 편하다고 들었는데 이 아이는 감정을 하나하나 읽어줘야 하는지 무시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큰아이는 뭘 해줘도 다 오케이, 좋아, 해볼래 이게 기본에 깔려있는데 둘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무섭고 두렵고 하기 싫고 그런가 봅니다. 문제는 제가 점점 너무 지쳐가고 있어요. 큰아이를 보면 모든 게 별 무리 없이 진도가 나갔는데 둘째를 쳐다보는 저의 모습도 점점 화가 나 있고 뭘 시도하기도 힘들고 너무 진이 빠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설 유치원을 다녀서 하원 시간도 매우 이르고 저랑 있는 시간이 참 긴데 속이 답답해서 참 우울하네요.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 보이고 제가 나쁜 엄마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자, 답을 먼저 드린다면 네, 엄마는 나쁜 엄마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이하고의 궁합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지금 써주신 거는 아이가 예민하고 잘 삐친다 라고 느끼시는데요. 제가 아들 입장이 돼서 얘기를 한다면 엄마는 참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이가 잘 삐친다고 하는데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삐치지는 않죠. 그래서 다 애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언제 삐치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큰아이는 뭘 해줘도 다 오케이, 좋아, 해볼래 이게 기본에 깔려 있는데 둘째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하기 싫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큰아이는 굉장히 키우기 수월한 아이고 새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좀 쉽게 적응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거 해볼래? 어디 가볼까? 뭐 이건 어때? 라고 했을 때 좋아, 뭐 해볼게 이렇게 하는데 둘째 아이는 싫어, 무서워,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엄마는 큰아이한테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안 하지? 왜 못한다고 그러지? 왜 싫어하지? 누나는 다 했는데, 다 좋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좀 더 해봐. 아니야, 이거 안 무서워.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좀 이 삐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부부가 같이 이제 외식을 가는데 남편은 곱창을 먹고 싶다고 그러고 아내는 냉면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아내는 곱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곱창을 먹고 싶지 않아. 냉면 먹으러 가자 했더니 곱창을 왜 싫어해? 그러면 아니 난 곱창이 싫어. 아니 곱창이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 아니 난 먹어보고 싶지 않아. 아니 곱창은 되게 맛있어. 이렇게 나는 맛이 없다고 뭐 이제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내가 좋아 싫어하는 건 내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왜 싫어? 그러니까 싫은데 이유가 있나요? 싫은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곱창이 왜 싫으냐면 저도 이제 곱창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일단 먹어볼 기회가 없었고 한두 번 먹었는데 그 쫄깃쫄깃한 게 좀 징그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뭐 다시 먹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곱창이 맛있는데 안 먹어? 이러면 좀 마음이 확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맛있는 것도 모르는 뭐 바보야,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 무섭다는 겁니다. 무섭다고 하면 아 무섭구나 하면 되는데 왜 무서워? 그게 왜 무서운데? 자 그러면 곱창이 왜 싫은데 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무서워? 아니 엄마 나는 그게 무서워, 싫어. 아니 왜 싫으냐고. 그래서 네,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진짜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한테 왜 애 마음을 그렇게 못 읽어주세요? 애가 이러는데 진짜 왜 모르세요? 이렇게 엄마인데 왜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분들이 아 되게 비난받는 것 같고 저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훨씬 더 큽니다.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기질이 아주 다른 것 같아요. 기질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위험 회피라는 성향 면에서 큰아이는 위험 회피가 높지 않아요. 어쩌면 평균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뭐 해볼래? 그러면 해보지 뭐 무섭지 않아? 아니 안 무서운데? 이렇게 하고 합니다. 우리 자전거 타볼래? 무섭지 않아? 아니 재밌을 것 같은데? 킥보드 타볼래? 수영장 갈래? 좋아. 산에는 그것도 좋아. 이런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용기가 있다든지 씩씩하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특징에 의해서 낯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하는 신경세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둘째는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면이 새로 나왔어. 새로운 라면이 나왔어. 없던. 그럼 그거를 먹어보고 싶은 사람과 새로운 거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거 왜 안 먹고 싶어? 궁금하잖아. 아니 나 궁금하지 않아. 왜 안 궁금해? 그 안 궁금한 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냥 나는 궁금함이 없나? 라든지 라면에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자, 둘째 아이는 그냥 낯설고 새로운 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거를 감정을 잘 수용을 안 해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거나 삐치거나 감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남편한테 나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틀 전에 가고 싶지 않아. 하루 전에 가고 싶어. 왜? 아니 당연히 그렇지. 그건 왜 그게 당연해? 가면 좋잖아. 맛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네, 아마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엄마가 둘째가 좀 편치 않게 느껴지는 건 어머니도 위험회피 성향이 낮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다, 무섭다, 싫다 이러는 감정을 많이 안 느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질의 차이는 양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궁합이라고 해요. 궁합.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의 궁합이 맞아야 조금 양육이 수월합니다. 근데 안 맞으면 훨씬 더 엄마가 이렇게 품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무서운데 쟤는 안 무서워. 나는 안 무서운데 쟤는 무서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아이를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왜 무섭지? 라고 아이한테 하는 대신에 그럼 얘한테 적합한 환경은 어느 정도지? 얘가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변화는 어느 정도지?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야 아이하고 엄마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고요. 지금 둘째는 큰애하고 아주 다르다.
둘째는 둘째 맞는 환경이 있고 큰아이는 큰아이한테 맞는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소진되는 그 어머니 상태가 조금은 나아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연은 훈육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되나에 대해서 궁금점을 가진 어머니 사연인데요. 사실 이 훈육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지 하는 고민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보편적인 건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사연을 채택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4살 여와 10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살 아들을 키울 때는 몇 번 만에 그 행동이 고쳐지면 좋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반복, 아니 심지어 몇 분 후에 제가 지적한 행동을 또 하니 미쳐버리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혹시 나의 기대치가 아이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가? 혹시 아이의 집중력이 평균 이하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담임 선생님이 아들이 수업 시간에 좀 산만하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또래 아이들보다 심하게 산만한 편인가요? 라고 여쭤보니 아주 심한 편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인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고 어느 선까지는 아이에게 맡겨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놀 때 요까지는 아니지만 듣기 싫은 말을 썼을 때 얘는 뒤지겠다 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을 약올릴 때,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대충 씻고 나올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 앞에서 툴툴거리며 짜증낼 때, 식사 시간에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딴짓할 때, 등교 시간 전에 행동이 굼뜰 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게 돼요. 저도 잔소리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게 되는 제 자신에게는 실망스럽고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아들에게도 원망스러울 때가 자주 있어요. 아이에게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불필요하게 개입을 하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전업주부 특성상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더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입하지 않고 허용해 주자니 애매한 듯한 상황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훈육하고 자율에 맡기고 양육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라는 조언을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연이 재밌다고 한 건 이 어머니가 예를 들어주신 그 상황들이 다 너무나 평범하고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는 데 있어서 자,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놀 때 듣기 좋지 않은 말. 자, 이거는 지금 아이가 10살이면 그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좀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데 집에서 쓰지 않는 말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C자로 시작되는 말들을 되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학교에 가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그 말을 씁니다. 그러면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래 중에 다수가 사용하는 말들은 많은 애들이 그냥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왜 우리가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면 그전에는 꿈도 못 꿨던 거를 이제 입게 되잖아요. 뭐 그냥 제 기억에 시스루 그래서 이렇게 안이 다 비쳐 보이는 옷. 근데 아마 그게 유행이 아닐 때는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근데 속옷하고 겉옷하고 완전히 반대 색깔, 검은색, 속옷에 다 비치는 흰색, 이런 것들을 아마 유행이 아니면 절대로 못 해볼 것 같은데 모든 사람 아니지만 다수가 입으면 좀 입어도 되지 않나? 그러다 조금 지나면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 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행이 지나면 옷장에다 집어넣고 왜 비춰줘, 저걸 왜 샀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아이들이 그 말을 쓰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소통.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쓰는데 내가 안 쓰면 소통이 좀 불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어떤 애가 시 어쩌고라고 시작하면 나도 시 어쩌고로 시작하거나 시 어쩌고로 끝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남자애들은 네, 되게 오랫동안 이 정도의 말은 합니다. 시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그냥 보통의 아이들이면 엄마 앞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신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동생을 약 올리고 대충 씻고 뭐 툴툴거리고 행동이 굼뜨고 이런 거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흔하고 엄마가 괴롭지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기대치는 높지 않지만 엄마가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니지만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걸 한두 번의 말로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동생 약 올리지 마라. 한번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되돌아본다면 저는 이제 그 여자분들과 바로 밑에 있어서 뭐 서로 약 올리거나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얄미워하거나 좀 노려봤던 것 같은데 그냥 위에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 아래가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뭐 약 올리거나 놀리는 건 너무너무 흔한 일입니다. 몇 살까지 하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적어도 중학생 때까지는 합니다. 이제 그거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그냥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애들이 서로 약 올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약 올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애를 키울 수 없습니다. 뭐 엄마가 확인하지 않으면 대충 씻고 나올 때 라고 했는데 엄마가 확인하는 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애가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세수를 하면 귀 뒤에까지는 빡빡 씻어야 된다. 그러면은 엄마는 그게 기준인데 뭐 아이들은 귀 뒤를 씻어야 된다는 거를 반복해서 하게끔 해야 그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수를 하다가 귀 뒤를 씻게 되는 거지 엄마가 여기까지 씻으라 그랬지 하고 기억하고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씻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씻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된 거는 요 정도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됐으면 추가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되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또 육아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 앞에서 툴툴거리고 짜증낼 때라고 했는데 그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에 들까요? 엄마, 제 뜻대로 되지 않았네요. 전 좀 마음이 상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또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린애가 엄마 제가 방에 가서 좀 기분을 좀 삭히고 나올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앞에서 툴툴거리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뜻대로 안 돼서 그냥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엄마가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가 내 앞에서 짜증을 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맘대로 안 되면 애 앞에서 짜증 내고 남편 앞에서 짜증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문제지만 그냥 애건 어른이건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인데 이렇게 입장이 이제 아이를 훈육하는 입장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까지도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등교 시간 전에 행동이 굼뜰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는 등교 시간 전에 행동이 민첩해져요. 뭐 이런 아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의 행동이 너무 나이에 비해서 또 더 어린 것 같고 더 이렇게 좀 미진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또 걱정해요. 우리가 너무 씻어요. 너무 오래 씻어요. 목욕탕에서 안 나와요. 뭐 이런 것도 문제 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충 씻어도 뭐라 그래, 많이 씻어도 뭐라 그래, 너무 빨리 나와도 뭐라 그래, 오래 있어도 뭐라 그래. 또 이제 뭐 한 사춘기면 우리 애가 그전엔 그렇게 안 씻더니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미친 듯이 씻어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쩌면 엄마가 애한테 바라는 건 그때그때 너 내 기분에 맞춰서 행동해? 뭐 이런 걸 수 있다는 거죠. 또 등교 시간 전에 행동이 든 건 등교 시간이 몇 시니까 몇 시에 맞춰야 돼 라는 어떤 관리 기능이 이 10살에는 충분히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살에 완성되냐? 그냥 고1, 고2 때 됩니다. 그럼 계속 그래? 근데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활동은 되게 빨리 합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으면 미친듯이 빨리 해요. 그리고 등교 시간은 당연히 늦게 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출근이랑 비슷합니다. 출근할 때 늦으니까 밀접해지지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밀접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이분은 전업이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예를 들면은 애들을 깨우고 그럴 때까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 좀 민첩하게 빨리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10분을 좀 즐기시나요? 대부분 저는 그 10분을 뭉개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한다는 거에 한 표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이 눈에 걸릴 수도 있고 이거를 바꿔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라 저는 기준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적절히 행동을 통제하면 됩니다. 자, 근데 행동이 훈련이 되어 간다는 건 예를 들면 엄마가 잔소리를 했을 때 10번 중에 1번이 되다가 10번 중에 2번이 되다가 5번이 되고 7번이 되는 거지 안 하다가 갑자기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왜 사람은 잘 안 변해 죽을 때나 돼야 변해 라고 하는 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의 행동이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바뀌기를 바란다는 건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담임선생님이 아들이 수업시간에 좀 산만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심하게 산만한 편인가요? 라고 했더니 아주 심한 편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대답이 저는 되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랑 통화하다가 엄마가 선생님 저희 애는 좀 수업 시간에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아이 좀 산만해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전화해서 좀 조심스럽게 애가 좀 산만한 편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좀 엄마가 아이의 주의 집중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나치게 높은가요?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한 건 예를 들면 뭔가가 심한 편인가요? 라고 했을 때 네 심해요 라고 하는 대답은 우리가 보통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좋아하세요? 네. 많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되죠 좀. 네 많이 좋아해요 라고 하려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누구나 사람은 극단적인 대답을 하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나치게 심한 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서 혹은 전화를 드려서 이 선생님이 아주 심하지 않다는 거는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더 심한 애가 하나 있는 거죠. 더 심한 애가 하나 딱 떠오르면서 걔만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심하다고는 안 했을 수 있으니까 한 반이 한 30명이라고 치면 한 서너 명 안에 드는지 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